니시다 기타로는 이런 이제 질문을 가져요. 어떤 문화가 있다고 할 때 어떤 문화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죠? 하루 생겼다 없어지는 거는 이제 문화라고 안 그러죠. 100년, 뭐 500년, 1000년 이렇게 지속이 이제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살아남을까? 그죠? 다른 것들은 또 없어지고 어떤 한 사회 내에서 어떤 문화가 전통이 이어지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문화는 그 뒤에 영혼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성. 아까 얘기하면은 절대무라 할까? 그런 그 장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아까 장소라고는 전부 하시는데 일본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쓰는 거는 그 소자를 빼요. 소자를 빼고 그 일본말 바라는데 바. 예, 그 장이라고 그래, 장. 뭐뭐지 장. 그럴 때 거기에는 시공이 다 포함되는 뜻입니다, 이게. 바. 근데 거기다 소자를 붙이니까 이제 어떤 그 공간만 이제 의미하는 거 됐는데,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바의 문화라고 이제 설명하는 책들도 꽤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을 때 이것이 왜 문화가 지속이 될까? 이런 것을 이제 보면 그 뒤에는 영혼성이라는 게 있다. 영혼성이 같이하고 접속이 되어 있다. 무의식, 절대무에 그 바하고 접속이 되어 있다. 이것이 특히 예술이라는 이제 잘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술에. 그래서 일본의 예술을 그런 쪽에서 입장에 서가지고 탐구는 하지 않았어요. 니세기 따로는 많이.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입장에 서갖고 내년에 다뤄보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오니시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니시 요시노리. 그 니시다보다 어, 열, 10살이 적죠. 10살이 적어요. 10살이 좀 더 적나? 니시다 책을 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그 니시다가 얘기하는 절대무, 영원성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일본의 그 예술, 미학,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자 애쓴 사람이에요. 이제 굉장히 그 일본 미학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친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일본 문화를 어떤 문화는 뭐 금방 없어졌지만 계속 이어지는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의 문화 중에 이어지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왜 그것이 그 생명이 찔길까?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를 할까? 이것을 전부 영혼성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이제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와카가 있잖아요. 와카. 그 시인데 이 시는 아직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시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일본의 문화에 본류를 이루는 것에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와카에서는 그 아와레의 가치를 추구한다. 아와레의 가치. 그 아와레는 일종의 뭐랄까 그 센시티비티, 그 감성, 감각 뭐 이런 거 일본적인 감성. 이 아와레는 그 어떤 지향점을 갖냐면은 이 세계의 본질이 뭔지를 사람들이 파악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본질이 과연 뭘까? 인간의 원초적인 존재라는 것이 뭘까? 저 자연의 원초적인 존재라는 것이 뭘까? 이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가, 통로가. 그 통로가 바로 아와레라는 거예요. 아와레. 이 아와레를 통해서 이 본질을 파악을 함으로써 그 영혼성에 접하는 거죠. 이 와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카가 이제 생명을 갖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히 더 그 정치화해서 설명한 사람이 그 모토리 노리 나가는데
일본 근세 때 모노나 아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본질을 어떤 것의 본질을 파악할 때 또 즉자적인 거예요. 그 주객도 없고서 뭐랄까 아까 그 무의식의 저기 절대무가 있으면 거기에 껍질을 다 없앤다 그랬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 힘. 이제 그것을 모노나 아우레라고 그랬고 그 애니미즘 아까 말씀하신 애니미즘이라고 그랬어요. 애니미즘. 그래서 이 전통이 이제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 또 오래 계속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 전통 중에 노가 있습니다. 노. 이게 연극 같은 건데 탈을 쓰고 하는 건데 왜 노에 이렇게 매료가 됐을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아직까지도 여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이 노라는 거는 영혼성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초월할까? 초월해가지고 영혼성을 잡을 수가 있을까? 영혼성하고 교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몸짓하고 말을 통해서. 그래서 노가 우리가 보기엔 재미가 없는데 이제 그 매력이 있는 문화로서 이제 저 이어졌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차 문화가 있잖아요. 차. 차 중에서도 이 와비차인데 와비차는 뭐랄까 좀 슬픈 차, 소박한 차, 그 초가집에서 차실에서 마시는 차, 그렇지만 격식이 있는 차. 근데 이걸 굉장히 이제 가까웠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매력을 끌고 생명력을 주었냐면은 그 이탈에서 초월에 닿은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지상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체현하는, 실천하는 이 초월한, 이탈한 세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가 여기서 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니시 요시노리는 그 니시다가 얘기하는 어, 절대무 뭐 이런 것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일본 문화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저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일본 미학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큰 기반을 구축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메이지 사람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제 불교하고 연결돼 있다고 이제 연결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니시다파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이 도견하고 신난이에요. 도견하고 신난. 자기네하고 언어를 갖고서 정치하게 논리 구축은 안 했지만은 그걸 다 건너뛰어 가지고서 절대무의 세계, 영혼성의 세계를 얘기한 사람이 일본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을 찌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도견이고 도견, 조동 중에 다른 사람은 정토진정의 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견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도견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절대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니시다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부처의 길을 따라 너 자신을 세우는 것은 너를 따라 너를 세우는 것이다. 너를 따라 너를 세우는 것은 너를 잇는 것이다. 너를 잇는 것은 모든 현상의 전체가 이를 증명해야 된다. 뭐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설명을 하면서 가장 근접한 자기네들의 생각을 그 펼쳤던 사람으로서 도견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도견. 그러니까 일본 절대무라는 용어 그 자체도 그렇고 일본적인 뿌리가 여기서 있는 거죠. 드러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예술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한 오니시 요시노리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사형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일본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에 이제 하시면요. 이 사람은 니시다 기타로의 후계자예요. 후계자. 니시다가 기타로가 이제 직접 초빙을 해서 그 교토 대학에서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나중에 자기 선생을 그 비판을 해가지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탄압의 핵심적인 이론이 이제 보면은 자기 선생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무를 이 장소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납득을 안 했어요. 탄압에는. 왜냐면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장소라는 것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냐, 존재.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소라고 용어를 쓰면은 이건 더 이상 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서로 모순 되지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절대물을 어떤 장소로서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는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뭐냐, 그게. 절대무라는 것이 뭐냐. 그건 장소가 아니라 장소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의미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매개자라는 거예요, 매개자. 무 속에서, 무 속에서 어떤 존재들을 이렇게 배열해 주는, 놓아주는 하나의 그 매개라는 겁니다. 매개, 매개. 이제 그래서 그 니시다의 장소라는 것은 잘못된 용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미디에이터, 매개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시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절대무는 그 매개적인 측면으로서의 그 존재의 자기 부정을 갖춰야 된다. 매개가 되려면 존재의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렇게 되지만 그 빙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절대무가 되려면 절대무의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장소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무 자체를 그 자기 부정하는 그러한 것. 이제 그것을 뭐냐, 그게 도대체. 그것이 바로 이 사람 매개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의 매개 행위다. 자기 부정의 매개 행위.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부정의 작용이다. 작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절대무의 그 너머를 봐야 된다. 너머. 절대무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보면 그것이 존재화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무의 그 너머를, 그래서 그 자체 밖에서 그 자체를 위한 매개제가 아닌 그 절대무의 어떤 매개자가 바로 그 절대무라는 거죠. 네, 갑니다. 그래서 절대무라는 거는 뭐냐? 절대적인 부정 속에서 그 자체를 매개하는 것. 절대적인 부정 속에서 그 자체를 매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매개 작용이니까 이걸 어떤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부정의 다이내믹은 절대적 매개의 한 다이내믹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매개를 하는 다이내믹을 발산하고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무슨 그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절대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개를 하는 그 순간만 그 절대무가 작동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기 이제 선생을 이제 비판을 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 자기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교통을 했다래요. 교통을 하고 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명작한 그 이제 학자인데 아, 그 철학과 종교는 그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철학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매개적인 그런 그 그거를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개.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라네. 종교도. 종교라는 것도 절대적인 부정을 통해서 그, 그 변환시키는 어떤 매개의 그 방법이라는 거죠. 길. 매개시키는 방법. 종교도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도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겐이 바로 그거를 말했다. 바로 그거를 말했다. 절대적인 무의 매개. 이것을 그 우리 관계되는 것을 말했다고 하면서 도견이 얘기한 것들을 이제 인용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그 붓다라는 것이 그 붓다 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그 세속적인 세계의 긍정 속에서의 절대적인 부정. 저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뭐 했는데 그 이게 노래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세속적인 세계의 긍정 속에서의 절대적인 부정.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어, 부처인데 이것이 자기가 얘기하는 절대무의 매개, 작용과 같은 것이라고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입장에 놓고 볼 때 그 임재종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돼요. 여기 재미난 얘기 있어가지고 제가 그 여기 이제 갖고 왔는데 그 어떤 깨달음의 경지, 부처의 경지를 다다르기 위해서 임재종에서는 그 화두 그런 거에 그 붙들고서 이제 뭐 하잖아요. 그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거기 고착을 시켜놓고서 뭘 하는 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임재정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쉽게 가겠습니다.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은데 미키 키요시가 이제 비교적 어려운데 이 사람은 좀 그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좀 비극적인 삶도 살은 그런 사람인데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자기 선생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그 방향을 좀 추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그 여기서 핵심적으로 끌어안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선생들은 자기 그 인식, 그 이해, 궁극적인 것 이런 것들의 원리를 이제 찾아가고 따지고 천착하는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주체와 객체를 부정 속에서 설명하는 그런 인식 구조, 뭐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자기는 그것보다는 자기 철학에서는 이 주체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과 주체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이것을 어떻게 그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철학적으로. 이거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합을 이제 변증법적인 통합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추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체, 그다음에 어떤 내면성, 그다음에 파토스 이런 것까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통합하고자 노력을 해서 실제로 이런 걸 통합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 실천으로 어떤 사회가 돼야 되고 어떤 정치가 돼야 되고 하는 코멘트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시스트들한테 환영을 받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환영을 받다가 또 어떤 때 굉장히 비판을 해가지고 완전 적이 됐다가 약간의 사상적인 자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좌충우돌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로고스보다는 이 파토스를 굉장히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썼고 파토스를 살리고자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선생들은 자기 이해 선생들은 전부 로고스 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서 뭐 자기에게 하는 인문주의적인 인간 중심주의적인 틀을 짜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철학은 이 액션, 실천에 이제 철학이 되고 실천이 이런 파토스를 중시하는 이런 상상력의 논리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보고 여러 번 읽고서 추려가지고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오늘 뽑아가지고 나열을 했습니다. 이해는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늘 아주 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네, 돼요? 네네. 오늘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철학을 잘 몰라서 근데 들으면서 제가 느끼고 그리고 저는 이현숙 교수님 밑에서 학위를 받았기에 사회 언어학적으로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시다 기쿠타로 얘기를 들었을 때 언어학에서 한국말로 하면은 화용론, 일본어로 하면 고요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일본어를 사용할 때 일본어는 상대방의 그러니까 상대하고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상대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그 말을 정해요. 근데 한국말은 절대 경어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되더라도 자기 부모한테는 절대 경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상사였을 때는 자기 부모라도 우리 부모는 오늘은 안 계시다가 아니라 없다. 지금은 집에 없다라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장이
그 장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방법이 음. 달라져요. 음. 그래서 그 오늘 허남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시다 키쿠타로의 그 장소가 아니라 마라는 게 그 화용론하고 되게 밀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절대무가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그 콘텍스트가 바뀌면은 절대무로서, 그러니까는 사람에 따라 그 장소가 바뀌면서 마가 바뀌면서 언어가 바뀐다는 그런 면으로 저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이현숙 선생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윤혜정 선생님 얘기 중에 음. 경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참 매력적이네요. 니시다 기타료가 장소 대신에 그걸 썼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만 이제 경우라는 말은 아마도 글쎄 제 어감으로는 chance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 그러면 시공간을 망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니시다 키타로가 채택하고 그 사용한 그 용어가 그러한 그 일본의 어떤 그 언어 생활 문화,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물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기 그 철학을 전개하는데 뭐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음. 니시다 기타로하고 연결시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 일본어와 한국어를 비교할 때 저는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규범성이 강하고 일본어가 관습성, 매우 관습적이다. 규범으로 이렇게 정리해내기 어려운, 그리고 규제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을 일본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혜정 선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습적일 뿐만이 아니라 상황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국어보다 더 강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게 니시다 기타로의 철학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컨대 니시다 키타로도 그렇고 타나베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공부한 게 독일 철학이잖아요. 주로 독일 철학인데 책이 이제 한 권이 있으면은 그 책들이 이제 어렵잖아요. 어려우면은 혼자 이제 읽는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읽는다래. 모여서 예컨대 뭐 푸설의 무슨 책이면은 칸트의 무슨 책이면 모여가지고 그 책을 이제 정독을 하는 거죠. 공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거기서 힌트를 따가지고서 이제 자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단어들하고 딱 정의되는 일본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단어도 자기네가 새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는 자기네들이 새로 만든 용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없던 용어들.
그래서 그 어떤 일본의 언어 전통하고 어느 정도 접목이 되어 있는지는 예컨대 선택지가 많으면은 거기서 어떤 이런 걸 골랐다 하면은 그런 측면이 그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새로 만들어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새로 단어를 창출을 해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어느 정도 저희 언어 그 문화 전통이 반영되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 배워서 그런가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철학과 대학원에서 주로 공부하는 방식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른바 원전을 강독하는 거. 이게 중심적인 방법이었죠. 물론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전원이, 맹자니, 주자니를 같이 또 강독하기도 하지만 그런 전통은 여기도 강하게 지금은 모의서들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식 번역이 학술 용어가 일본어식 그 번역어가 많이 최근까지도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문학 역사 책을 하나를 몇서 번역을 하다가 정동, 정동은 패션 또는 이모션을 일부 정동, 움직일 감정할 때 정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써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문맥에서 뭐 감정이나 감성이나 뭐 기존의 용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일본 책에서 정동으로 번역되어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그 일본의 언어 전통이 니시다 기타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일본의 언어의 일본의 언어의 장, 이게 관계, 상황, 그리고 사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언어의 장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철학이라는 게 속된 말로 하면 언어 게임이잖아요. 언어로 하는 거니까 그게 니시다 기타로한테 그 관계 절대무, 그리고 그 절대무 장소가 끊임없이 변하고, 또 타나베 하지메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개 속에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그런 개념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는 게 일본어의 언어의 장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예로서의 경험을 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에. 그리고 지금 그 하나민 선생이나 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개념이잖아요. 개념. 지금 철학에서 개념이면 다른 말로 하면 명사잖아요. 근데 철학은 명사만 갖고 되는 거 아니죠. 명사하고 이어지는 그 서술에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되는지, 그 개념하고 명사하고 사이에 흐르는 서술, 이게 이제 동사라 그러나 뭐 이것도 다 이제 근대적인 개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의 기본, 그게 일본에서의 언어의 장이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회장님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뭐 저는 그 근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에서 앞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개념은 부정이었습니다. 뒷시간에 타나베 하지베가 얘기하는 그 매개 개념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이현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토학파의 어떤 철학이
아무리 확장되더라고 해도 폐쇄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측면이 이 철학 안에 있다고 보면은 그걸 부정, 매개 요 개념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매개 개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미키 기요시는 이 이력도, 비극적인 이 이력도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음. 하니까 그것도 이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저는 영혼 개념이 위험한 개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기도 해서 그런 전반적인 저의 막연한 생각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니시다 키토로 철학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근데 매개, 부정, 이거 하고 어떤 어떤 문화의 폐쇄적 성, 이것하고의 연결. 그거는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 젖어 있다, 폐쇄적이다, 열려 있다,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단색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중증적인 것 같아요. 중증적으로. 예컨대 겉으로 볼 때는 닫혀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다들 열려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완전히 뭐 어떤 짓을 해도 봐주는. 그다음에 안에서 또 닫혀져 있는 것 같은데 또 밖으로 열려져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양면성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평가가 뭐 물론 양극 단어를 가려질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부정, 매개 등등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근데 미키 키요시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읽었던 거기에는 영혼 얘기 있던가요?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하여간 미키 키요시는 아주 좌충우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그리고 좀 비극적으로 이제 생을 저 감방에도 가고 막 어떤 때는 다른 분이 미키 키요시에 대해서 아시면 더 많이.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제 선배 동료 선생님 미키 기요시, 일본의 타이라코 선생님이라고 이인자예요. 미키 기요시. 근데 이분은 원래 마르크스주의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상이니 철학이니 긴 시간을 보면은 그 사상 철학의 여정을 걷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감성이 이렇게 종합되는, 표현되는, 그렇게 발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타이라코 선생님이랑 아마 여기 은주님이랑 혜정님이랑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회학부의 선생님, 저보다 조금 위에예요. 학생운동 세대고. 근데 이분은 마르크스주의고 일본 청년 공산당 운동을 했긴 했지만 엄청 마음이 여려요. 여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애 지상주의예요. 근데 미키 기요시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게 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키 기요시가 사실은 마지막에 생을 마감한 게 감옥에 갔다가
그게 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떠잖아요. 근데 이제 타나베나 또 니시다 기타로 같은 사람은 그 산하고 말을 푸는 거하고 삶하고 약간 괴리가 있다고 이 테라코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미키 기요시는 좌충우돌을 하지만 헌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삶을, 자기의 사상을 삶으로 표현을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미키 기요시는 결국은 전향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뭐 전향을 하진 않은데, 그런 일화를 제가 그 선생님한테 자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오늘 너무 항상 많이 썰을 풀지만 왜냐하면은 영혼, 절대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 그리고 사그러지는 거,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두려움, 비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의 정서는 굉장히 슬픔에 굉장히 이렇게 공감을 잘하고, 그것도 슬픔을, 비애를 깊이 느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아까 그 노 이야기를 했는데, 노는 전부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노, 그 가면이 있잖아요. 노 가면은 죽은 사람들의 다양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인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는 그 삶에 대한, 쓰러짐에 대한 비애, 슬픔, 그 일각일각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리고 결별을 해야 되는 그 아픔 같은 거를 굉장히 깊이 느껴요. 근데 저희 그 조선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해야 유머, 뭐 춤춰버리고 그러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뭐 술 먹고 해가지고 잠시 있기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더 훨씬 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발현의 그게 다르고, 그게 타나베니, 뭐, 또 니시다 기타로한테도 공통으로 있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그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슬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자기 안에서 소화할 건지, 그거를 이제 정근대에서 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고 뭐 글도 쓰고 왁가도 하는데, 이제 근대가 되니까 세계에 딱 던져졌잖아요, 무대에. 다른 나라를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고립된 느낌? 그리고 서양의 근대의 기본이 합리적인 거죠, 합리주의. 근데 이 합리주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합리주의예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쓰러짐, 인간의 쓰러짐, 이 생명의 그 안쓰러움, 이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문학이나 철학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 거기서 깊은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공감을 하게 되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오래 살다 보면은 일본에 쭉 있으면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젖어들게 되면은 이게 뭐 위험하다는 느낌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회가 좀 개판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고 거기서 생명력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정되고 그렇긴 하지만 깊은 죽음에 대한, 그리고 상실에 대한 아픔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에 대한 발버둥이고 거기에 대한 추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절대무, 그리고 아마 천황제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한테 큰 위안이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 쪽도 쭉 변하지 않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요번에 한강 작가가 얘기하기를 자기 소설에 대한 덕후평으로 읽고서 슬펐다라고 말해주면 매우 기뻤다. 자신의 말하자면 생각에 동감하는 거니까. 이 슬픔에 대한 애상감, 그 아와레,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미키 키요시하고는 약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막스주의가 막 소개되어지는데 이른바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미키 키요시의 책이 몇 권 번역됐었어요.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고 재밌게 읽었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역사 철학이었는지 막스주의 개론서였는지 뭐 그랬던 거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있지만 미키 키요시가 다른 이 사람의 동시대의 다른 막스주의자들하고 달랐던 것은 이런 인간학적인 접근을 동시에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후대에 8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한테도 폭넓게 이렇게 동감을 얻어낼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미키 키요시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교토학파였어. 난 요번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안 사람이 무타이 리사코입니다. 이 사람은 미키 키요시만큼 그렇게 글이 명석하지는 않은데, 대신 이 사람이 나중에 휴머니즘, 평화주의 이런 쪽으로 경도가 됐다고 해요. 여기 인용문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당시 한국 젊은이들한테 읽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달님께서 폐쇄성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일본인 또는 일본 문화 전체의 폐쇄성 뭐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 교토학파 의 사상적 폐쇄성은 언급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난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영원성에 대한 천착이라고 하는 것도 그 폐쇄성의 일환인 거 아닐까 싶고요. 그 전형적인 예가 다나베 하지메의 종의 논리입니다. 이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종과 유를 종과 유 그리고 개체, 종, 유를 대비해 나가는데, 개체는 뭐 개인이고, 그리고 종은 국가, 그리고 유는 인류,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대체로 다 통용이 됩니다. 결국 국가 중심의 그 논리 체계예요. 본인도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40년대 이후 들어서 군국주의에 열렬히 동참하게 되는 사상적 배경을 이 사람의 그 종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라요. 여기 542쪽에 보면은 결국 국가의 강제성, 민족의 통일성,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 사람은 국가의 강제성, 민족의 통일성, 뭐 이런 것들을 정당한 거, 당연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답변하냐면은 개인에 앞서서 사회가 존재한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가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 개인이 이제 맞으면 꽂아지는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해요. 이건 전체주의적인 사유로 전환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개와 종,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를 대비시키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코 개인이 전체 사회, 국가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기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국가의 수렴이 되는가, 이런 측면만 얘기해요.
이건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수적인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여기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제가 빠뜨렸는데, 그 문화라는 것은 어느 문화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폐쇄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폐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폐쇄성이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만나고 어떤 바가 됐을 때 그게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도 있고, 그것이 그 폐쇄성이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인이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그래서 저기 일본 문화만 특별히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도 너무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면은 어쩔 때는 그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폐쇄적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저 잊어먹었습니다. 빼뜨렸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유혜정 선생님께서 질문한 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인간 행동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 뭔가를 사유하고 행동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일단 자기 안전을 도모하잖아요. 자기 안전. 언어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언어 세계의 작동 원리를 보면은 좀 자기 안전이 중시가 되잖아요. 근데 안전이 자기를 조그맣게 보이게 함으로써 안전한 문화도 있고, 자기를 크게 보여서 안전한 문화도 있는 거예요. 언어에도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근데 조선에서는 자기를 크게 보여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문화 지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자기를 조그맣게 보여서 보잘것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을 도모하는. 근데 그 차이는 저는 그거 옳다고 생각해 봤어요. 예를 예의작법이랄지 인간들의 활동 이게 어디서 차이가 올까? 이 조선은 이 문의 문화네, 문이 전부를 지배했잖아요. 그죠? 문은 글로 써가지고서 보여주고 해야 되네. 일본은 칼의 문화네, 칼. 해안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세 때가 오면서 이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야. 상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목 날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 문화도 주도한 게 상인들인데, 상인들이 돈 벌었다고 큰 차 타고 다니면은 사무들한테 칼 맞아 죽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그런 게 아마 모르게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국주의가 됐잖아요.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메시의 무서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들의 언어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길들여지고 생활하면서 예컨대 철학적인 무슨 세계를 구축할 때, 야, 절대 무라고 그러면 얼마나 안전해, 그거. There's nothing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가장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다 이렇게 뭐 눈에 딱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저에 흐르는 것으로서 있지 않을까. 그 문화 전통 속에서. 그래서 저는 16세기 때 일본에서 한 30년 살면서 일본 사회를 면밀하게 발로 걸어 다니면서 관찰한 사람의 서양 선교사의 설명이 상당히 아직까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금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서양 선교사는 일본 사회를 세 가지로 딱 세 가지 단어로 규정을 했어요. 첫째로 서로 믿지 않는다.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용이. 그래서 신용 사회가 되는 거야. 둘째로 잔인하다. 잔인. 사무라이는 전투가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냥 밑에 아무리 잘 데리고 부리다가도
뭐 하나 딱 틀리면 그대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복종적이라 그러죠. 복종적이라. 그 루이스 프로이스가 한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동전 앞뒷면을 다 본 거야. 어떤 건 앞면만 얘기하고 어떤 건 뒷면만 얘기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동전 앞뒷면이 다 보이는 건데 근데 그런 문화가 최소한도 1000년 이상은 지속이 됐죠. 1000년 이상. 적어도 1945 년까지는 지속이 됐잖아요.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집을 짓고 살잖아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인제 그 문화가 인제 형성이 돼 가는 이제 그런 건데 일본의 그 시츠케라 그러잖아요. 그 딱 정리하고 예? 안전한 거야 아주. 그렇게 해 주면 안전해. 자기 보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예컨대 일본의 재벌들이 제국 시대 때 돈을 벌면은 전부 초가지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가지고 친구들 불러 가지고서 그 차 마시고 사람들이 다 자면은 그때 술 먹었어. 조그맣게 살아요 조그맣게. 그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언어도 그렇게 그 잘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상당히 자기 방어적이고 이 자기 방어적이라는 건 뭐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그거만큼 안전한 거 어디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개념이 생기고 언어가 발생이 되고 그런 구조들이 이렇게 암암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자기의 그 그 사상 체계도 구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뭐 인상적으로나마나 언뜻 드네요. 뭐야, 다나베 사카이 하지메가 이제 전쟁 사카이는 이후에 사카이 전쟁이 끝나고 사카이. 나서 주변에서 반성 안 하냐 하니까 반성 대신에 이제 제기한 게 참여도의 철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선불교식에서 말하자면 타력불교, 신란식의 뭐야 뭐 영불하고 하는 것 중심의 그런 수행도를 가지고 있는 불교, 그죠? 이 타력불교에 의탁해서 참회의 철학을 음. 제기하는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참회 주체는 개인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여기 쭉 보면은 국가나 사회나 이러기보다는 개인이에요. 말하자면 절대무를 지향했던 것도 절대무의 도덕의 말하자면 담지자도 개인인 거고, 어, 국가나 사회가 절대무의 상태로 상정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쟁 이후에도 그 기본적인 사회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채팅에도 올렸지만은 사카이 나오키를 중심으로 해서 교토학파에 대한 그 비판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아시아학회에서 그 패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사카이 나오키 글 자체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근데 근대국민 국가의 아주 일본 내부에서 비판이니까 좀 귀를 기울여도 오늘 공부한 거하고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맡았는데 난감합니다. 저 책을 쉬운 한글 책으로 구해서 읽으면은 좀 제가 발표에 도움을 받을 텐데 지금 그럴 사정이 못 돼서 걱정입니다. 2부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2부를 기대하면서 다음 달을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뭐 그랬지만 궁금하신 거는 또 후기에 또 댓글 남겨가지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말씀 될까요? 네. 네네.
다음 달에 아무튼 김 선생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